동양 철학 에세이 장자 광활한 정신세계의 끝없는 이야기 기계를 싫어하는 인간 기계들 어떤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만 살았다. 어느 날 여자들이 모두 모여 토론하였다. 우리는 일하느라고 시간을 죄다 써버린다. 힘든 노동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긴 토론 끝에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는 동물을 만들기로 결론이 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남자이다. 역사의 어느 시기엔가 직접 들에서 일하지 않고도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숨어 사는 노인이 공자를 오곡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은 것이나 맹자가 육체를 쓰는 사람이 정신을 쓰는 사람을 먹여주고 정신을 쓰는 사람이 육체를 쓰는 사람에게 받아 먹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관계라고 한 것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맹자는 정신을 쓰는 사람은 육체를 쓰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엄격한 자기 규율로 정의와 도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 덕택에 들에 나가 뙤약볕을 쬐면서 땅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지방관리에게 쌀 꾸러 갔다가 푸대접 당하는 이야기, 집신을 엮어서 생활한 이야기, 누더기를 입고 거짓골로 위나라 왕을 만난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장자의 제자들 중에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았겠지요. 그 가운데는 기계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춘추 시대에 나온 철제 농기구가 장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미 널리 보급되었으며 소를 농사에 이용하고 거름을 주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농업 생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발명품 중에 물을 길어 올리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당대에 손꼽히는 부자였던 자공이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뭄으로 시들어가는 곡식에 뿌려주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났던 자공은 새로운 발명품들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농부에게 새로 나온 물 깃는 기계를 권했습니다. 농부는 자기도 그런 기계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일부러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새 소식을 전해주려 한 자공을 무안하게 만듭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편해지면 인간의 본 마음이 변질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땀 흘리는 것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장자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는 기계나 노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계를 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생산을 담당하는 농부들에게 돌려주는 이득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 때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일한 만큼 수확하여 그에 맞추어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관리들이와 세금도 내라 하고 일하는 데도 간섭하고 부역이나 전쟁에 끌고 가려 하니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계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 발현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기계와 인간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기계는 오히려 묵자학파나 장자학파에서 더 잘 만들었습니다. 고대인들도 자동으로 일하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 문헌에는 전쟁 무기용 발명품들도 나오고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3일 밤낮을 자동으로 날아다닌 모형 비행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자의 시대보다 뒤에 쓰여진 것이지만 역시 도가 사상가들의 저술인 열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나라 제5대 천자모광이 서쪽 제국들을 둘러보는 길에 어느 나라에서 언사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자를 선물로 받았다. 그는 천자를 위해 특별히 솜씨를 발휘하여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었다. 걸음걸이도 능숙하고 몸놀림도 능란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다름없었다. 턱을 움직여 노래 부르고 손을 흔들어 춤추는 모양을 보고 천자는 진짜 인간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런데 연기를 한 차례 끝낸 이 인형이 천자를 모시고 있는 총이에게 윙크를 하는 게 아닌가. 천자는 크게 노하여 당장 언사를 죽이려 하였다. 언사는 벌벌 떨면서 인형을 풀어헤쳐 천자에게 보였다. 가죽, 나무, 악교, 옷, 백흙, 단청을 합쳐서 만든 것이었다. 천자가 하나하나 살펴보니 안에는 간, 쓸개, 심장, 폐, 비장, 신장, 창자, 위장이 있고 겉에는 근육과 뼈, 마디, 가죽과 털, 이빨과 머리털이 있는데 모두 모조품이었다. 천자가 시험삼아 인형의 심장을 떼어내니 입으로 말을 하지 못했다. 간을 없애니 눈으로 보지 못했다. 신장을 없애니 발로 걷지 못했다.
천자는 비로소 기뻐하며 말했다. 사람의 기술이 이처럼 조물주와 같을 수 있는가? 진짜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인형을 상상한 도가 사상가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과 대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억지로 물렁뼈가 되어야 하는 광대를 대신할 기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었을까요? 장자의 매미 잡는 사람 이야기, 호랑이 사육사 이야기, 활 잘 쏘는 사람 이야기 등등이 나오는 것은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웠거나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대 이전의 기술은 예술의 의미를 가지듯이 장자에는 예술로서의 기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자의 무리들은 육체를 쓰는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라면 처절하고 한맺힌 것이어야 할 텐데 어째서 장자의 이야기는 그토록 화려하고 황당한 것일까요? 장자의 우주여행.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은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한번 떨쳐 날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남쪽 바다는 하늘의 못이다. 재해는 괴상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 책에 붕이 남쪽 바다로 옮길 때 물길을 갈라치는 것이 3천리요 요동쳐 오르는 것이 9만리이며 6달을 가서 쉰다고 하였다. 매미와 산비둘기는 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용을 써서 날아도 느릅나무와 박달나무 가지에 겨우 오르며 때론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지는데 어찌 9만리를 솟아올라 남쪽으로 간단 말이냐. 야외로 소풍 가는 이는 새끼 먹고 돌아와도 배가 부르며 100리를 가는 이는 밤새 양식을 찢고 1000리를 가는 자는 3달 동안 양식을 모은다. 이 두 벌레가 무엇을 알겠는가? 너무도 유명한 장자 첫 문장입니다. 큰 뜻을 품고 길을 떠나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붕정만리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매우 신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뒤로는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를 벗어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개화기 성각자들도 지구 위를 갖다 놓고 빙빙 돌리면서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천하의 중앙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이리 돌리면 이 나라고 저리 돌리면 저 나라가 됩니다. 우리도 부강해지면 천하의 중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거나 우주가 넓다는 생각은 이미 2300년 전에 장자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기의 우주여행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푸르고 푸른 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일까? 저쪽에서 이 땅을 보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자는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갔을까요? 지네는 다리가 많은데도 뱀보다 느려 뱀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발 없이 빨리 가는 뱀은 형체도 없이 자기보다 빠른 바람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발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우주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기의 정신을 천지 자연의 기에 태우고 여행한 것입니다. 땡자처럼 정신을 쓰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쓰는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농부도 이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편리하지만 자기를 빼앗아 간다는 것도 알고 위정자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지도 압니다. 장자는 이 정신을 타고 천지를 왕래하였습니다. 맹자가 정신을 쓴 것은 집안 걱정, 나라 걱정,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약한 삶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지만 장자가 저 위에 올라가서 보니 두 나라의 전쟁이란 것이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갔더니 땅덩어리는 물과 흙으로 되어 있고 다시 더 올라갔더니 마치 하나의 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와서 세상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체를 써 서류나 장부를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동료들에게 정신을 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는가? 동곽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돈은 어디에 있는가? 없는 곳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적하여 말해보시오. 쇠파리에 있다. 도가 어찌 그렇게 지저분한 데 있는가? 가라지나 피 같은 잡초에 있다. 어째서 더 차는 것에 있는가? 옹기조각에 있다. 왜 점점 더 심해지는가? 똥오줌에 있다. 장자가 말하였다. 당신의 질문은 본질을 물은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물을 벗어나 도를 이야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극한 돈은 이와 같고 위대한 말도 이와 같다. 돈은 바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깨끗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만지는 그릇 속에, 농부가 이용하는 걸음 속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하찮은 미물들 속에 있습니다. 돈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쓰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까요?